캄보디아 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대부분 앙코르와트죠. 네, 이게 12세기 초에 그 동남아시아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의 유산이거든요. 대부분 아마 이게 생각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거죠. 그 크메르 루즈 1975년부터 79년까지 약 1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공식적인 집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79년에 끝나긴 했지만 그거는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서 쫓겨나간 거고, 사실 쫓겨나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산이나 정글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정부군하고 싸웠거든요. 마지막으로 항복을 한 게 94년이에요.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시골에 가보면 그 느낌이 아직도 그 삶에 남아있어요. 크메르 루즈에 대한 그 느낌들 계속 남아있거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거. 봉사활동. 단기 선교, 단기 봉사활동. 우리 무지 많이 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 느낌엔 우리나라의 경우에 방송에서 캄보디아를 소개할 때 대부분 캄보디아의 이제 못 사는 부분, 그게 많이 강조되고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소위 컴패션이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봉사활동 오는 단체들 보면 거의 대부분 한국인이에요. 그 캄보디아 내에서 보면. 근데 캄보디아 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찬란한 문화, 뭐 피해 역사, 그리고 못 살고 봉사활동 뭐 이런 걸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캄보디아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컸는데, 이 캄보디아가 소위 사회사업가한테는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특히 이제 이 GDP 중심으로 아주 미친 듯이 발전해온 이런 선진국들, 특히 그러다 보면 사회 문제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시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준비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캄보디아 시골에 가면 캄보디아 90%가 농민이에요. 물론 GDP의 90%가 농민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농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이제 캄보디아는 가난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거지 많고.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캄보디아의 그러니까 쌀뿐만 아니라 그 소위 그 농산품 생산량과 소비량이에요. 저기 핑크로 쭉 된 거 있죠? 핑크로 준 게 잉여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 때 75년부터 79년 그때만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자랐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모자랐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거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살아요. 그 잘 산다는 개념이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과일나무 풍성하고요. 먹을 거 무지 많고, 이거 물이 잘 나오는 곳은 산모작이에요. 산모작. 기본 일모작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저 작은 것이 아름답다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70년대 나온 책인데 여기에서 에릭 슈마크가 불교 경제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불교 경제. 이게 이제 불교에 기반한 경제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제 시스템을 움직일 때 보면, 경제를 이제 하나의 GDP라고 본다면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필요가 있고 누군가가 그 필요를 충족을 하잖아요. 그죠? 그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 소비를 전부 합친 게 GDP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불교 경제가 어떤 뜻이냐면,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를 최소한의 소비를 가지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걸 추구하는 거. 이게 불교 경제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불교 국가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많이. 그래서 불교 경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불교 경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내 필요를 충족한다기보다 주고받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똑같은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하면 그거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노력들이 최소한으로 만들도록 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뭘 먹어야 되겠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물건이 있고 어딘가 먼 곳에서 오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먼 곳에서 오는 물건이 더 싸요. 예. 근데 그걸 돈의 개념으로 보면 더 싸긴 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각종 소비를 돈의 가치로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사람의 노력과 뭐 자연과 자연 훼손 이런 걸 다 해보면 멀리서 오는 게 당연히 더 많은 소비를 발생시켰겠죠.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로컬 경제에서 운영이 돼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GDP, 우리는 이제 캄보디아 이제 하루에 2달러 넘었거든요. 하루에 2달러 약간 넘었어요, 이제 한 800불, 연간 800불 정도 되니까. 우리 2달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2불 먹고 살아봐. 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GDP는 내가 필요한 걸 충족시킬 때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상품을 통해서 소비를 하잖아요. 충족을 하잖아요. 여기는 2달러면 최소한 시골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물건값이 물론 싸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로컬에서 다 충족이 돼요. 그리고 GDP에 안 잡히는 거래들이 되게 많아요. 옆집에 과일 나와가지고 나눠줬는데 그걸 GDP로 계산 안 하죠. 예. 그리고 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급자족한 거 되게 많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캄보디아는 그 경제를 딱 볼 때 우리의 경제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 이건 완전히 망가진 곳이에요. 근데 불교 경제라는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느낌인데 되게 헷갈려요. 이게 미개발, 저개발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곳 아닌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되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캄보디아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캄보디아가 NGO와 사회적 기업의 천국이에요. NGO가 3,000개가 넘어요. 뭐 좋은 일 하겠다고 많이들 간 거죠. 캄보디아의 최고 큰 은행이 에이슬레다라고 있는데 이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세웠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위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인데 최대 은행이고 시골 전체 다 커버하고 있고 시골의 소액 대출 중심으로 커왔어요. 지금도 매출의 대부분 80% 이상이 시골의 소액 대출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디바이드 데이터 저게 2009년도에 원래 사회적 기업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국에서 주고 있는 스콜스 재단 상이 있거든요. 그 상을 수상받은 곳인데 뭐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캄보디아의 장애인들하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주로 컴퓨터 사용 교육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데이터 엔트리에 관련된 걸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혹시 캄보디아의 공항에 가봤으면 되게 공항에 보면 야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괜찮은 품질의 공예품들을 팔지?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안 가보신지 모르겠다. 하여튼 가보면 공항마다 다 있어요. 프놈펜 공항에도 있고 시엠리업 공항에도 있고 근데 되게 수준 높아요. 그 크래프트들이. 근데 만든 데가 아티산 오브 앙코르인데 여기도 한 1,000명 정도의 청각장애인들이 고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이 고용이 돼서 디자이너들이 그 크메르 원래 문화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제 이거를 아트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속 훈련을 받아요.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그리고 성공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 되게 많다고 했고 저는 근데 개발자잖아요. 원래 저는 아예 뼈부터 그냥 처음부터 개발자였고. 근데 제가 캄보디아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기술의 가치가 선배로서 쭉 가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는 느낌인데 기술의 가치가 아까 말했던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 서비스들의 가치가 무지 큰데 그 가치가 사람의 삶을 바꾸는데 캄보디아 같은 곳이 오히려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캄보디아 가면 좀 그 느낌이 참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가끔 컴퓨터를 이렇게 기증을 하죠. 우리 컴퓨터 쓰고 있는 게 보통 한 300와트 정도 돼요. 전력이. 캄보디아 시골에서 300와트 컴퓨터를 킨다. 그리고 컴퓨터를 계속 켜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고 에너지 소비를 그렇게 많게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대부분 이런 거 쓰고 있고 되게 작은 규모예요. 이건 지금 그림 되게 큰 거고 되게 작은 규모 쓰고 있고.
근데 우리 지금 태블릿 쓰고 있잖아요. 태블릿 전력이 2.5W예요. 컴퓨터 100대, 10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면 이거 딱 맞아요. 딱 맞고, 그 다음에 이 LTE, 뭐 3G, 캄보디아 지금 3G는 있거든요. 근데 유선 전화 대비 무선 전화 까는 비용이 한 30배 정도,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요, 돈이. 그러니까 유선 전화, 캄보디아는 유선 전화를 안 깔았어요. 한꺼번에 빡 점프했거든요, 무선으로.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회사 2개가 들어와가지고 LTE 깔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LTE 까는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투자하는데 무지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 걸 빼야 되니까. 캄보디아는 뺄 게 없어요. 그냥 깔면 돼요.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니까 들어온 거죠. 이거 다 회사 둘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발전시켰던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전부 여기 가면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서야 캄보디아 정도의 말이 되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에 할 일 되게 많다 그러면. 그래서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면 시골에 가보면 제가 그 4개월 동안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에 가보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학교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시골에. 근데 학생이 한 350명 있는데 선생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그 선생들이 다 그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제가 보면 감동이 올 정도예요. 근데 그 선생들한테 없는 게 뭐냐면 교육 콘텐츠가 없어요. 심지어 뭐 교재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칠판에다 뭐 하나 써가 이렇게 자기가 메모해가지고 와서 쓰고 그걸로 그냥 강의해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칸 아카데미 이거 빌 게이츠가 극찬했던 정말 세계적으로 괜찮은 교육 콘텐츠들이거든요. 이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쫙 다 있거든요. 물론 과목이 다 커버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클라우드에다 심어놓고, 제 프놈펜에 지금 회사가 있었거든요. 클라우드 심어놓고 태블릿 공급하면, 물론 앱 개발을 해야죠. 왜냐면 이거 영어로 돼 있으니까 크메로로 다 더빙해야 되고. 그리고 애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앱이 단순해야 되고.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칸 아카데미 앱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러면 갑자기 그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가장 세계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뭐 의료, 농업, 뭐 전부 다 많아요. 그 가능성이 무지 많은 거죠.